당장 이 사람 좀 내보내요! 화려한 호텔 만찬장, 여자가 경비원을 불러 빛바랜 한복의 노인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낄 때 안 낄 때를 못 가리시네. 노인이 초청장을 내밀었지만 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경비원의 손이 노인의 팔을 붙들었어요. 끌려나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멈추세요! 그때 단상에 오르던 재벌이 걸음을 멈췄어요. 그러고는 사람들을 헤치고 다가와 그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해의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하늘도 바다도 아직 검은 물감처럼 엉겨 있었죠. 그 어둠 속으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갑니다. 68 해녀 정순이었어요. 정순은 몸을 기댈 부표 하나를 앞으로 밀며 물가로 나아갔습니다. 30해가 넘도록 이 바다에서 물질로 먹고 산 사람이었죠. 손은 갈라져 하얀 골이 파였습니다. 얼굴은 소금기에 절어 마른 갯벌처럼 텄어요. 그래도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물속은 세상의 소리가 모두 지워진 방 같았어요. 정수는 바위 틈으로 손을 뻗어 굴을 땄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한 손이 옆구리로 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그리로 갔죠. 오래된 흉터 하나가 그 자리에 숨어 있었어요. 그 자리를 짚는 것은 이 사람의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내려갔을까요?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소보다 이르게 물 밖으로 솟구쳐 올랐죠. 정수는 바위에 기대 가쁜 숨을 골랐습니다. 옆구리가 시렸어요. 바닷물이 차가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몸이 자기에게 보내는 신호였죠. 하지만 정수는 그 신호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곁에서 물질하던 젊은 해녀가 다가왔어요. 언니, 이제 그만 쉬시라니까요.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다. 한 물만 더 들자. 그러고는 다시 검은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쉬라는 말을 뿌리치는 그 손짓 하나에 평생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온 사람의 고집이 담겨 있었죠. 무트로 나온 정수는 굴껍데기를 깠습니다. 손끝에 하루의 무게가 고스란히 얹혔어요. 하지만 그 어깨는 조금도 굽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된 일이었지만 비굴한 일은 아니었죠. 자기 손으로 자기 삶을 꾸리는 사람의 등이었어요. 시장에 나가 굴을 넘길 때였습니다. 상인이 값을 후려치려 들었어요. 요즘 통 안 팔려요. 이 값도 후하게 쳐드리는 거예요.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굴이 어떤 굴인데 그런 소리를 하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결국 상인이 죗값을 쳐주었습니다. 그렇게 정수는 세상 앞에서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정수는 그날 번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중 얼마를 따로 접었어요. 낡은 지갑 깊숙한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누굴 위한 돈일까요? 이 사람은 무언가를 위해 오래 모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말로 다 못할 마음이 접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좁은 방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손자 하율의 얼굴이었죠. 정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실은 손자의 얼굴을 이 사진 한 장으로만 알았어요. 태어났을 때도 돌잔치 때도 정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름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정수는 그 작은 얼굴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한 번을 자기 품에 안아보지 못한 손자였어요. 뭘 위해 이러고 사나? 누가 물으면 뭐라 답했을까요? 정수는 말 대신 그 사진을 바라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저 어린 얼굴이 이 사람이 새벽 바다로 뛰어드는 이유였어요. 사진 옆에는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아들 도연의 대학 합격증이었죠. 액자도 없이 그저 접힌 채였어요. 정수는 그 종이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오래 만져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한때 저 아들이 삶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손자를 향한 오늘의 마음은 그 옛 세월에서 흘러온 것이었죠. 그때 마을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뒤 큰 풍랑이 예상되니 조업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의 얼굴이 잠시 굳었어요. 풍랑이라는 말 하나에 오래된 상처가 깨어난 것이죠. 정순에게는 오라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배닐로 먹고 살던 사람이었죠. 어느 날 오라비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날의 풍랑이 오라비를 삼켜버린 겁니다. 바다는 정순에게 밥을 주면서도 가장 아픈 것을 앗아간 상대였죠. 기억은 또 다른 기억을 불렀습니다. 이웃 항구의 업한장이었어요. 궤장 밑에 한 아이가 웅크려 자고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었을까요? 어미도 아비도 없는 고아 소년이었어요. 정수는 말없이 삶은 감자 2알을 아이 앞으로 밀어주었죠. 아이는 감자를 받아들자마자 등을 돌렸습니다. 누가 뺏을까봐 몸을 잔뜩 웅크렸어요. 그 굽은 등을 정수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 등을 펴줘야겠다. 마음속에서 그런 다짐이 올라왔어요. 자기 앞가림도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정수는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오래 이 마을을 지켜온 사람이었죠. 손에는 반창거리가 들려 있었어요. 이장은 정순의 안색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정순 씨, 병원에 한번 가봐요. 얼굴이 안 좋아. 정순은 웃어넘겼어요. 괜찮아요. 늙으면 다 그렇지. 그 웃음 뒤에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었는지는 정순 자신도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죠. 이장이 돌아간 뒤 정순은 혼자 남았습니다. 옆구리를 다시 짚었어요. 옷을 조금 걷어 흉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전 수술이 남긴 자국이었죠. 이 흉터가 왜 여기 새겨졌는지 그 사연은 정순의 가슴 속에만 접혀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순이 아들이 서울서 크게 됐다더라. 부잣집에 장가까지 들었다지. 정순은 그 말을 담담히 들었어요. 자랑하지도 아니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죠. 그 혼산날 정순이 식장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는 것을요. 아들은 처가에 어미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섬해녀가 자기 어미라는 걸 그 큰 집 사람들이 알아선 안 됐으니까요. 정순도 굳이 나서지 않았어요. 촌스러운 자기가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까봐 서운함을 속으로 접었던 겁니다. 잘 산다는 소식이면 됐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물러나 있었죠. 아들과의 거리가 실은 얼마나 먼지 그 담담함이 오히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수는 아들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신호만 갔어요. 어쩌다 연결되어도 통화는 짧게 끊겼죠. 휴대폰에는 끊긴 통화 기록만 쌓여갔습니다. 아들은 어미의 목소리를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달력을 넘기던 정순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손자 하율의 생일이 코앞이었어요. 정순은 오래 망설였습니다. 부름을 기다리는데 지친 마음이었죠.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올라가자. 기다리기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발로 나서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보따리를 꾸리기 시작했어요. 직접 담근 젓갈을 챙겼습니다. 말린 생선도 정성껏 손질했죠. 손끝에 담긴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말로 못하는 사랑을 정수는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담았어요. 보따리 한켠에는 봉투 하나를 넣었습니다. 시장에서 한 푼, 두 푼 접어 모은 그 돈이었죠. 손자 몫이었어요.
정수는 봉투를 몇 번이나 매만졌습니다. 이 돈이 훗날 어떤 오해를 불러올지 그때는 짐작조차 못했죠.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아들에게 문자 한 줄을 쓰려다 멈추었습니다. 간다. 그 두 글자조차 짐이 될까봐 결국 지웠죠. 반가운 손님이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어미의 조심스러움이 그 지워진 글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이장이 배웅을 나왔어요. 혼자 그 먼 데를 괜찮겠어요? 정수는 애써 밝게 답했습니다. 아들 집 가는데 뭐가 걱정이래요. 그 밝은 목소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리라는 걸 그날의 정수는 알 수 없었죠. 첫 배가 부두에 닿았습니다. 정수는 젓갈 보따리를 스스로 이고 올랐어요. 배가 섬에서 멀어지자 정수는 난간에 기대 멀어지는 섬을 돌아보았어요. 얼굴에는 설렘과 불안이 함께 스쳤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무태 닿고 정수는 지하철과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탔습니다. 서울은 처음이었어요. 하늘을 찌르는 건물들이 사방에서 정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젓갈 보따리를 인 몸이 그 거대한 도시 앞에서 자꾸만 작아졌어요. 정수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아들이 산다는 주소 하나가 유일한 지도였죠. 물어물어 도착한 곳은 번쩍이는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지어진 성 같았어요. 정수는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이런 데 사는구나. 그 마음에는 대견함과 낯설미 함께 얹혀 있었죠.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정순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더니 앞을 막았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정수는 아들 이름을 댔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이 살아요. 경비원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습니다. 젓갈 냄새 나는 보따리를 인 노인의 말을 그는 쉽게 믿어주지 않았어요. 한참 실랑이가 오갔습니다. 결국 경비원이 위로 연락을 넣었어요. 내려온다고 하시네요. 그 말에 정순의 얼굴이 오랜만에 환하게 펴졌습니다. 아들을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으로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아들인지 몰랐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도연이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정순을 본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반가움이 아니었어요. 놀람이었고 두려움이었죠. 정순은 그 낯빛을 얼른 잊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이라 반가워 한 발 다가섰어요. 도연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건물 옆 골목으로 데려갔어요. 사람들 눈을 피하듯 서둘렀습니다. 정수는 영문을 몰랐어요. 아들의 굳은 얼굴만 살폈습니다. 예, 왜 그러니? 도연은 대답 대신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엄마. 도연이 낮게 입을 뗐습니다. 여기선 엄마라고 하면 안 돼. 정순의 눈이 커졌어요. 그냥 고향 이모님이라고 해. 며칠만.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평생 아들 하나 보고 살아온 정순의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졌어요. 정순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도연은 눈을 피했어요. 다 나중에 설명할게, 엄마. 어미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는 아들. 그 회피 속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숨어 있음을 정수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혼산날에도 부르지 않더니 이번에도 나를 감추는구나. 그런 생각이 가슴을 스쳤지만 정수는 차마 그 말을 입에 올리지 못했어요. 정수는 보따리 끈을 고쳐쥐었습니다. 자존심과 그리움이 그 손 안에서 부딪혔습니다. 손자만 볼 수 있다면 정수는 속으로 그렇게 삼켰어요. 굴욕을 견디기로 스스로 택한 겁니다. 그게 이 어미가 사랑을 지키는 방식이었죠.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정순을 스쳤습니다.
마흔을 넘겨 남편을 여인 뒤였어요. 홀로 얻은 늦둥이가 바로 도연이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정순의 전부였죠. 세상이 아무리 추워도 아들 하나면 봄이었어요. 도연이 명문대에 붙던 날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합격증을 안고 밤새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든 겁니다. 정수는 발만 동동 굴렀어요. 그때 누군가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신장이 급히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옳고 그름을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정순에게는 아들의 학비가 벼랑 끝 동아줄이었으니까요. 중개인은 이런 말도 흘렸습니다. 받는 쪽이 아주 급한 양반이라 순번 기다릴 처지가 아니래요. 정수는 그 말을 무심히 흘려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필요도 없었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 몸의 조건이 맞았어요. 정수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자기 몸에서 신장 하나를 떼어내주기로 한 겁니다. 그 무거운 결정 앞에서도 정순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죠. 수술 전날 정수는 병원 복도를 지났습니다. 복도 끝 특실 앞을 스쳐 지날 때였어요. 그쪽 사람들은 정순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끝내보지 못했어요. 다만 커튼 너머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값은 넉넉히 쳐주고 뒷말 안 나오게 해. 정수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이 훗날 어떤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나타날지 그때는 알 수 없었죠. 수술이 끝난 뒤였습니다. 정수는 시린 옆구리를 부여잡고 섬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에게는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물질하다 삐끗했다. 거짓말이었죠. 아들이 짐을 나눠지지 않도록 어미는 자기 아픔을 숨겼어요. 그리고 그 돈은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아들의 학비 봉투로 들어갔죠. 세월이 흘러 지금 정수는 그 아들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살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정수는 낯선 공기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손자를 볼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죠. 거실에는 며느리 유림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어요. 정수는 아들이 어쩌다 보내준 사진 속에서 그 얼굴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었죠. 마음속으로는 벌써 며느리라 불러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어요. 도연이 고향 이모님이라 소개했으니까요. 며느리를 며느리라 부르지 못하는 자리에 정수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유림은 정순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 눈빛에는 감추지 못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유림의 멸시는 유독 과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노인에게 그렇게까지 나를 세울 이유가 없어 보였죠.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밀어내는 사람 같았어요. 이런 사람들 특유의 냄새가 싫어요. 유림은 그렇게 뱉고는 스스로 흠칫 놀라 말끝을 흐렸습니다. 자기 안에 무언가를 건드린 사람의 얼굴이었죠. 정수는 이고 온 젓갈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유림이 코를 막으며 그것을 베란다로 밀어냈어요. 냄새나잖아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따리에 담긴 게 무엇인지 유림은 알 리 없었죠. 정성이 그렇게 문 밖으로 밀려나는 걸 정수는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잠시 뒤 정수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부엌 한켠에서 꾸준히를 자청했어요. 며칠이라도 손자 곁에 머물 자리를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 뒷모습을 유림이 문득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내 황급히 시선을 거두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왜 그 광경이 견디기 어려운지 유림 자신도 설명하지 못하는 듯 했죠.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정순의 자리는 끄트머리였어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자꾸 밀려났습니다. 그 무렵 장인 최병우가 찾아왔어요. 지역에서 손꼽히는 향토 건설사를 일군 사람이었죠. 최병우는 이모님을 아랫사람 부리듯 하대했습니다. 도연은 눈만 내리깔았어요. 아들의 침묵이 정순에게는 가장 시린 자리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순이 부엌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손자 하율이 몰래 다가왔습니다. 6살 눈이 맑은 아이였죠. 정수는 소금 기밴 손바닥을 아이 손에 가만히 댔어요. 이게 바다 냄새란다. 하율이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낯선 할머니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여는 순간이었죠. 정수는 하율에게 바닷것 이름 하나를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군소라는 거다. 바다에 사는데 건드리면 보라색 물을 찍 뿜는단다. 하율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군소? 아이가 그 낯선 말을 몇 번이나 따라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거다. 정순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둘만의 비밀이 그렇게 맺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율이 갑자기 고열로 앓기 시작했어요. 온 집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유림은 당황해 허둥댔어요. 주치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을 쓰지 못했죠. 아이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순이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소금기 밴 손을 아이의 이마에 짚었습니다. 이어 목덜미에도 손을 얹었어요. 이 촌부가 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런 불신 어린 시선들이 정순의 등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손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순은 먼저 아이를 덮고 있던 두꺼운 이불부터 걷어냈습니다. 열을 안으로 가두는 것부터 치워야 한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어요. 30해 넘게 찬 바닷물과 씨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체온이 어떻게 빠지고 어떻게 도는지 이 사람의 몸만큼 그것을 잘 아는 몸도 드물었죠. 정수는 물을 미지근하게 받아왔습니다. 너무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였어요. 찬물로 급히 식히면 아이가 되레 덜덜 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수건을 적셔 아이의 이마와 목을 닦았습니다. 이어 겨드랑이로 손을 옮겼어요. 굵은 핏줄이 지나는 자리마다 미지근한 물기가 열을 조금씩 걷어갔습니다. 정수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손발만은 오히려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아이가 잔뜩 몸을 떨면 닿기를 멈추고 얇은 것을 덮어주었어요. 물속에서 숨을 참을 때처럼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가 온 집의 소란을 천천히 가라앉혔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율의 숨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불덩이 같던 이마가 조금씩 식어갔어요. 아이가 스르르 눈을 감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도 정순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낮에 바다 냄새를 맡게 해준 바로 그 소금기 밴 손이었죠. 거실에는 마침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림의 지인이 잠시 들렀다가 이 광경을 지켜본 겁니다. 그 사람은 정순의 침착한 손끝을 똑똑히 보았어요. 이모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정순이 아니었다면 이 밤이 어찌 됐을지 모두가 알았죠. 그런데 유림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와야 할 자리였어요. 하지만 유림은 도리어 정순을 더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아이 봐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 말투에는 겸연쩍음을 감추려는 안간힘이 배어 있었죠. 감사를 삼켜버린 것은 어쩌면 자존심보다 더 깊은 무엇이었습니다. 정수는 공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는 다시 부엌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릇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이 밤 정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무언가를 이겨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이튿날이었습니다. 유림이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중요한 손님상을 차려야 했거든요. 남편 회사에 도움이 될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주요리를 태우고 말았어요. 유림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손님이 도착할 시간은 코앞이었죠. 정수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소매를 걷었어요. 냉장고를 열어 남은 재료를 살폈습니다. 손질해둔 생선과 채소로 새로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부엌을 지켜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급할수록 침착해지는 손이었죠.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상을 받은 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음식이 참 정갈하네요. 손맛이 보통이 아닌데요. 칭찬이 오갔습니다. 그날 상을 살려낸 것은 분명 정순의 손이었어요. 정수는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유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손님들의 칭찬을 자기 것으로 가로챈 겁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승리조차 남의 손에 넘어가는 자리. 그것이 이 집에서 정순의 위치였죠. 그날 밤 정수는 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는 손이 느렸어요. 시린 옆구리를 한 손으로 짚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웃음은 정순에게 닿지 못하고 벽에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한 집에 있으면서도 정수는 가장 먼 방에 홀로 서 있는 사람 같았죠. 손자 하나 보겠다고 이 자리를 견딘다. 정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릇을 엎어놓을 때였어요. 문득 낮에 하율이 쥐고 있던 자기 손이 떠올랐습니다. 잠결에도 놓지 않던 그 작은 손. 정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한순간이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다 지워주었죠. 아이 하나가 뭐라고 이 늙은 몸을 이렇게 붙드는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집안이 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림이 아끼던 값비싼 손목시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품 시계였어요. 유림은 온 집을 뒤지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뒀는데 소란의 화살은 대번에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다름 아닌 정순이었어요. 굴러들어온 사람이 수상하지. 그 시선에는 아무 증거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순이 이 집의 낯선 사람이라는 이유뿐이었죠. 가난한 행색이 곧 의심의 근거가 되는 서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 파출부 조말려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림을 돕는 50대 여인이었어요. 조말려는 유독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시선을 자꾸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러게 요즘 낯선 사람이 드나들어서. 말끝을 흐리는 그 한마디가 의심을 정순 쪽으로 슬쩍 밀었습니다. 정순은 조말려를 바라보았어요. 그 얼굴에 스친 불안을 정순의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감이 정순의 가슴을 스쳤죠. 조말려가 앞치마 주머니를 슬그머니 감싸쥐었어요. 그러고는 정순 쪽으로 눈을 흘렸습니다. 그 짧은 몸짓을 오직 정순만이 조용히 포착했습니다. 앞치마 속에 무엇이 들었기에 저리 감추는 걸까? 정순의 눈이 그 주머니에 가만히 머물렀어요. 그 주머니 속 비밀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정순은 아직 알지 못했죠. 거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라진 시계를 두고 유림의 눈은 처음부터 한 사람만 붙들었어요. 바로 정순이었습니다. 가족도 다른 일손도 건너뛰었죠. 이모님 짐부터 봅시다. 노골적인 지목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낯선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이 곧 범인이라는 계산이었어요. 증거가 아니라 편견이 손가락을 든 겁니다. 정수는 그 말을 담담히 받았습니다. 저는 손대지 않았는데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평생 남의 것에 손 한 번 대본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유림은 코웃음으로 흘려버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이미 정해진 답이 있었죠. 정순이 무슨 말을 해도 닿지 않을 벽이었습니다. 정수는 진범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저만치 물러선 조말려의 굳은 어깨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한마디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조말려라고 손가락 한 번 들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정수는 그 손을 들지 못했어요. 조말려의 겁먹은 얼굴에서 오래전 자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학비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젊은 날의 자신.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정수는 몸으로 겪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차마 벼랑 끝의 사람을 밀어낼 수 없었어요. 남을 감싸느라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오랜 버릇이 이 순간에도 고개를 든 겁니다. 정수는 오히려 스스로 나섰습니다. 그럼 제 짐을 확인해 보세요. 순순히 보따리를 풀어놓았어요. 숨길 게 없는 사람의 떳떳함이었죠. 유림은 기다렸다는 듯 짐을 헤집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를 하나하나 들춰냈어요. 궁색한 살림이 방바닥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유림은 유독 이 짐 수색에 매달렸어요. 다른 식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낡은 옷가지를 들추는 손끝에 설명하기 어려운 조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궁색한 살림을 얼른 치워버려야만 마음이 놓일 사람 같았어요. 왜 그리 서두르는지는 유림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던 유림의 손이 무언가에 멈췄습니다. 옷 속에서 불룩한 봉투 하나가 나온 겁니다. 이거 봐라. 유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마치 도둑을 잡은 사람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봉투를 흔드는 손끝에 승리감이 묻어났죠. 봉투가 열리는 순간 방 안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시계가 없었어요. 접히고 또 접힌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섬에서 굴을 팔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다름 아닌 손자 하율에게 주려고 챙겨온 그 봉투였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잠시 굳었어요. 그건 하율이 주려던 돈입니다.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손자 생일에 뭐라도 사주고 싶어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유림은 그 말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촌구석 노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비웃음이 날아들었어요. 정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돈이 어떤 새벽들로 모인 것인지 유림은 알 리 없었죠. 갈라진 손으로 굴을 까던 수많은 아침들, 시린 옆구리를 짚으며 물속으로 들던 겨울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한마디로 부정당하고 있었어요. 유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돈도 어디서 훔친 거 아니냐? 모욕을 한층 더 얹었어요. 정순이 평생 흘린 땀을 통째로 부정하는 말이었죠. 바로 그때 장인 최병우가 들어섰습니다. 지역에서 손꼽히는 향토 건설사를 일군 사람이었어요. 최병우는 상황을 듣더니 대뜸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촌부를 집에 들인 것부터가 잘못이야. 정순을 사람이 아니라 짐짝처럼 취급하는 말투였죠. 최병우는 사위를 나무랐어요. 당장 내보내. 도연을 향한 질책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변명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도둑으로 몰리는 그 자리에서 아들은 입을 다물었죠. 정수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기를 바랐어요. 단 한 번이라도. 하지만 도연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도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었죠.
죄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눈을 감아버린 회피였습니다. 정순의 가슴 한복판에 처음으로 금이 갔어요. 희생이 곧 사랑이라 믿어온 평생.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죠. 봉투를 쥔 정순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음의 균열이 손끝으로 새어나온 겁니다. 이 순간에도 정순은 진실을 삼켰어요. 한마디면 뒤집힐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소란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죠. 채병우의 축출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순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하율이 달려왔어요. 할머니, 가지마. 6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했습니다. 정순은 몸을 숙였어요. 아이의 새끼손가락에 자기 손가락을 가만히 걸었습니다. 둘만의 비밀을 지키라는 말없는 약속이었죠. 코끝이 찡했지만 정순은 애써 웃어 보였어요. 유림이 아이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현관을 나서는 정순의 뒤로 조말려가 문틈으로 훔쳐보았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가 뒤엉킨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이 언젠가 다시 정순 앞에 서게 되리라는 걸 이때는 아무도 몰랐죠. 정순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 화려한 성을 걸어 나왔습니다. 남해의 섬 정순의 낡은 집에 다시 겨울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정순은 마당에 앉아 굴껍데기를 깠어요. 손끝은 예전처럼 부지런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놀림 어딘가에 힘이 빠져 있었죠. 몸은 섬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 조각은 아직 그 화려한 성에 떨어뜨리고 온 사람 같았어요. 정수는 손자에게 끝내 건네지 못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으려다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접히고 또 접힌 지폐가 애처로웠습니다. 이 돈이 도둑질의 증거로 몰렸던 그 밤, 정수는 그 서러움을 다시 삼켰어요. 손자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온 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안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죠. 그러다 도로 내려놓았어요. 먼저 전화를 걸면 아들이 또 곤란해할까 봐서요. 쫓아낸 사람이 미안해하기 전에 쫓겨난 사람이 먼저 아들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이장이 정순의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갓 삶은 고구마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장은 정순의 안색을 살피며 넌지시 물었죠. 서울은 잘 다녀왔소? 아들은 잘 지내고? 정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옅게 웃었습니다. 잘 있지요. 바쁘게 잘 살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아들에게 도둑으로 몰려 쫓겨난 이야기는 끝내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을 말하는 순간 아들의 허물이 온 마을에 드러날 테니까요. 자식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일이라면 정수는 자기 서러움쯤은 언제나 뒤로 미뤘습니다. 이장은 더 캐묻지 않았어요. 다만 그 웃음 뒤에 그늘을 눈치챈 듯 고구마만 조용히 밀어주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우체부가 정순의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러고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여느 우편물과 달랐습니다. 두껍고 반듯한 종이에 금빛 무늬가 둘러진 봉투였죠. 정수는 그것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했어요. 이런 게 왜 나한테 왔을까? 정수는 처음엔 잘못 배달된 줄 알았습니다. 손도 대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만 봤어요. 이렇게 번듯한 봉투는 이 낡은 집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봉투에 적힌 이름은 분명 정순의 것이었습니다. 정순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정중한 초청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큰 행사에 정순을 귀한 손님으로 모시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맨 아래 보낸 사람의 이름이 있었어요.
정순의 눈이 그 이름에 가서 멈췄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서준혁. 정수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낯선 듯 낯익은 이름이었어요. 초청장에 적힌 사연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정수는 알아챘어요. 이 사람이 아주 오래전 자신이 거두었던 그 아이라는 것을요. 기억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웃 항구의 업 한 장, 궤장 밑에 웅크려 있던 12살 소년. 삶은 감자를 밀어주자 등을 돌리고 먹던 그 구분 등. 정순이 저 등을 펴줘야겠다 다짐했던 바로 그 아이. 그 아이가 살아서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정수는 그날 그 아이를 그냥 두지 못했어요. 자기 집으로 데려와 밥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형편은 빠듯했지만 아이를 학교에 보냈어요. 굴을 팔아 학비를 대고 헌 교복을 손봐 입혔죠. 남의 자식이라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2살에 거둔 아이가 어느새 17이 되어 있었어요. 5해를 한 지붕 아래 자기 자식처럼 키운 아이였죠. 정순의 눈앞에 오래전 부두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준혁이 17되던 봄 무트로 일을 배우러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죠. 아주머니,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정수는 손을 저으며 답했어요. 잘 산다는 편지 한 줄이면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어요. 한 해, 2해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아이가 잘 지내는지 궁금했죠. 어디서 밥은 굶지 않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세월이 흐르며 그 그리움은 옅은 서운함으로 바뀌었어요. 정수는 그 아이를 마음 한켠에 조용히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은인을 잊지 않고 찾아온 겁니다. 정수는 초청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 한마디에 오랜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죠. 버린 줄 알았던 인연이 이렇게 되돌아온 겁니다. 초청장 말미에는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어요. 편하신 분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정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려받는다는 것. 그건 정순에게 참 낯선 감각이었어요. 평생 남을 돌보기만 했지 대접받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던 노인이 이제 귀한 손님으로 초대받은 겁니다.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장이 정순을 찾아와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그 큰 회사가 정순 씨 아들네와 손을 잡는다더군요. 정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준혁이 이끄는 그 큰 기업이 하필 아들 도연의 회사와 큰 협약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정순의 마음에 두 사랑이 부딪혔습니다. 잘 거두어 큰 사람이 된 준혁, 그리고 다 내주고도 배신당한 아들 도연. 두 사람의 세계가 지금 한 줄로 얽히고 있었어요. 내가 준혁이 앞에 나서면 아들 일이 틀어지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정순의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정순은 초청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가지 않는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밀어낸 자식조차 끝까지 감싸는 것. 그것이 이 어미의 어쩔 수 없는 천성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정수는 쉬이 잠들지 못했어요. 자꾸만 손자 하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걸며 가지 말라고 울먹이던 그 아이. 정수는 어둠 속에서 몸을 뒤척였어요. 준혁을 향한 그리움과 아들을 향한 걱정이 밤새 그 마음 속에서 싸웠습니다. 흔들리는 정순의 결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이 밤은 아직 답을 주지 않았죠. 밤새 뒤척이던 정수는 이튿날 아침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금빛 무늬가 둘러진 초청장이 거기 잠들어 있었어요. 남의 섬의 낡은 방, 창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었습니다. 정수는 그 종이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밤새 싸우던 마음이 아침 햇살 앞에서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잊지 않고 불렀는데 5해를 한 지붕 아래 키운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은인을 잊지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모른 척하는 건 정순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결국 저울은 준혁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정순이 마당으로 나서자 마을 이장이 담장 너머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 이장을 불러 세웠어요. 이장님, 나 서울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사실 큰 도시의 화려한 행사장을 정수는 혼자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정순에게 미로 같은 곳이었어요. 지난번 아들 집을 찾을 때도 물어물어 헤맸었죠. 하물며 이름난 손님들이 모이는 큰 행사장이었습니다. 그 낯선 세계 앞에서 정순의 어깨가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어요. 이장은 그 마음을 대번에 읽었습니다. 혼자 그 먼 데를 어찌 가시오. 이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내가 함께 갑시다. 정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바쁘신 분을 어떻게 해. 폐를 끼치기 싫은 마음이었죠. 이장이 이토록 정순을 챙기는 데는 까닭이 있었어요. 오래전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정순이 큰 수술을 마치고 섬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죠. 시린 옆구리를 부여잡고 배에서 내리던 젊은 정순. 그 모습을 부두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이장이었어요. 이장은 그 사연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학비를 위해 몸에서 무엇을 내주고 왔는지 짐작하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말없이 정순의 짐을 대신 들어주었을 뿐이었죠. 집으로 향하던 길 정순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정순이 옆구리를 짚은 채 말했어요. 도연이는 모르게 해주세요. 목소리가 가라앉았죠. 그 애가 알면 평생 짐을 지고 살아요. 이장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이장은 끝내 지키지 못했어요. 도연이 대학을 다니던 어느 방학이었습니다. 도연이 오랜만에 섬집에 내려온 날이었죠. 그날 도연은 정순에게 무언가를 졸랐어요. 요즘 나온 신형 휴대폰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다들 새 걸로 바꿨단 말이야. 도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배었어요. 나만 이 낡은 걸 들고 다니니까 창피해 죽겠어. 도연은 더욱 언성을 높였어요. 남들 엄마는 다 해주는데. 그 광경을 이장이 마당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결국 이장은 도연을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내 어미가 너 가르치겠다고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아느냐? 이장은 감춰둔 사연을 끝내 입에 올렸어요. 어미가 자기 몸까지 내주었다는 것을 그렇게라도 자식의 눈을 뜨게 하고 싶었던 노인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 말은 어린 도연의 가슴에 죄책감으로 박혔어요. 엄마를 마주할 때마다 그 일이 떠올랐죠. 그 빚이 너무 무거워 도연은 엄마로부터 자꾸만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정수는 오래 묵혀둔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곱게 개어둔 한복 한 벌이 있었어요. 언제 다시 입으려 넣어두었는지도 가물가물했죠. 정수는 그 옷을 꺼내 마당 빨랫줄에 널었습니다. 겨울 햇살에 한복이 천천히 몸을 폈어요. 색이 조금 바랬지만 정갈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정수는 그 옷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은인을 만나러 가는 길 초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루한 행색으로 그 아이 앞에 서고 싶진 않았던 겁니다. 행사 당일 아침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정순의 모습이 오랜만에 반듯했어요. 평생 물질복과 앞치마만 걸치던 사람이
오늘은 손님이 되어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채비를 마친 정수는 이장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의 한 대형 호텔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도연 부부가 만찬을 앞두고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손꼽히는 향토 건설사 최병우의 사위 도연. 그 부부가 큰 기업 부회장의 초대를 받은 겁니다. 부회장이 여는 만찬에 VIP 자격으로 초대받았어요. 도연 부부에게 그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눈도장을 잘 찍으면 큰 협약이 성사될 참이었죠. 두 사람은 그 귀한 손님이 누구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귀빈이 바로 자기들이 도둑으로 몰아 내쫓은 사람이라는 것을, 섬에서 올라온 고향 이모님이라는 것을 도연도 유림도 상상조차 못했어요. 세상은 그렇게 두세 개를 한 방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림은 만찬을 위해 값비싼 치장에 열을 올렸어요.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몇 번이나 바꿔 걸었습니다. 이번 협약만 되면, 유림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계산이 앞선 그 말에는 곧 닥칠 추락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죠. 도연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고쳐 매는 손이 부지런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 한켠이 무거웠어요. 얼마 전 내쫓은 어머니 생각이 자꾸 떠올랐던 겁니다. 잊으려 애써도 잊히지 않는 잔불 같은 죄책감이었죠. 저녁이 되자 호텔 만찬장은 화려하게 빛났어요. 샹들리에 불빛 아래 귀한 손님들이 오갔습니다. 값진 옷차림과 향수 냄새가 공기를 채웠어요. 그 눈부신 세계로 초청장을 든 정순과 이장이 들어섰습니다. 두 노인은 입구에서 잠시 멈칫했어요. 화려한 손님들 사이에서 소박한 한복 차림이 유독 도드라졌습니다. 정수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어요. 낯선 세계 앞에서 다시 작아지는 마음이었죠. 그래도 손에 쥔 초청장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유림이 저만치서 정순을 발견했습니다. 그 얼굴이 대번에 굳었어요. 도둑으로 몰아 내쫓은 그 노인이 하필 이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저 여자가 여길 왜? 당혹감이 유림의 얼굴을 스쳤어요. 당혹은 곧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유림은 초청장을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제 발로 나간 노인이 뻔뻔하게 기어들었다고 단정했죠. 가난한 사람은 이런 자리에 올 리 없다는 뿌리 깊은 편견이었습니다. 유림이 성큼성큼 정순에게 다가갔어요. 낄 때 안 낄 때를 못 가리시네. 유림이 쏘아붙였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들었죠. 정수는 초청장을 내밀려 했지만 유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유림이 손을 들어 경비원을 불렀어요. 이 사람 좀 내보내세요. 정순의 팔을 끌어내려는 손짓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장이 앞을 막아섰어요. 이분은 정식으로 초대받은 손님이요. 이장이 초청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실랑이가 커지자 만찬장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초청장을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밀려나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그 소나기에 평생 고개 숙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죠. 이 소란을 멀리서 지켜보던 도연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필 웬 촌부 하나가 귀빈들 앞에서 분위기를 흐리고 있었죠. 오늘 같은 날 저런 소동이라니. 도연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입구에 그 신랑이 상대가 자기 어머니인 줄은 아직 알아보지 못한 채였어요. 경비원이 정순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끌려나가기 직전이었어요. 정순의 얼굴에 벅찬 두려움과 서러움이 뒤섞여 스쳤죠. 은인을 만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쫓겨나는 신세인가. 그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단상에 오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큰 기업을 이끄는 부회장, 서준혁이었어요. 정순이 오래전 거두어 키운 바로 그 아이였죠. 준혁이 무심코 소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길이 정순에게 가서 멎었어요. 경비원에게 팔이 붙들린 늙은 여인. 바랜 한복을 입은 그 얼굴을 준혁은 대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준혁의 걸음이 우뚝 멈췄어요. 그의 얼굴빛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세월의 문이 그 순간 소리 없이 열리고 있었죠. 준혁의 걸음이 단상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호텔 만찬장의 샹들리에 불빛이 그 뒤로 길게 늘어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텄습니다. 준혁은 그 틈을 헤치고 곧장 앞으로 나아갔어요. 시선은 오직 한 곳, 경비원에게 팔이 붙들린 늙은 여인에게 가 있었죠. 정수는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끌려나가기 직전의 몸이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화려한 손님들의 눈길이 사방에서 꽂혔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 수도 내릴 수도 없었죠. 준혁이 경비원 앞에 다다랐어요. 팔을 뻗어 그 손을 막아섰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몸으로 먼저 정순을 감쌌어요. 경비원의 손이 슬그머니 풀렸습니다. 준혁은 정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갈라지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겨울 바다가 30해 동안 깎아낸 손이었죠. 준혁의 손이 그 위로 포개졌어요. 좌중이 그 광경을 숨죽여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찬장 한복판이었어요. 준혁은 정순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큰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바랜 한복의 노인에게 절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준혁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러고는 좌중을 향해 입을 뗐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키워주신 분입니다. 목소리가 만찬장에 울려 퍼졌어요. 웅성거림이 뚝 멎었습니다. 화려한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순에게 쏠렸어요. 방금까지 촌부 취급을 받던 노인이 그 순간 만찬의 중심에 섰습니다. 저만치 서 있던 유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든 잔이 기울었습니다. 방금 자기 입으로 낄 때 안 낄 때를 못 가린다던 그 노인이었죠. 경비원을 불러 끌어내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유림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유림의 곁, 도연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잔을 쥔 손이 잘게 떨렸습니다. 준혁이 감싸 쥔 그 손이 며칠 전 자기가 문 밖으로 내몬 어머니의 손이었으니까요. 도연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를 수도 못 본 척할 수도 없는 자리였죠. 도연의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준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눈앞의 은인이 누구의 어머니인지, 오늘 협약을 앞둔 상대, 바로 그 도연의 친어머니라는 것을요. 준혁의 얼굴에는 벅찬 재회의 기쁨만 어려 있었어요. 오래 닫혀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얼굴이었죠. 정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품어 키운 준혁이 자기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만치 나아 기른 도연이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는 광경 앞에서 정순의 얼굴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반가움과 두려움이 그 안에서 뒤엉켰습니다. 정순의 시선이 무심코 도연 쪽으로 갔어요. 그 눈길이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황급히 눈을 피했어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외면하려는 몸짓이었죠.
정순의 가슴 한켠이 시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정순을 모시고 온 이장이 군중 사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 앞에서 눈이 멈췄어요.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도연이었습니다. 이장의 눈이 커졌어요. 저 사람 정순 씨 아들 아닌가. 이장이 낮게 되뇌었습니다. 이장은 그제야 앞뒤가 맞아떨어졌어요. 조금 전 정순을 내쫓으려던 소란. 그리고 저 자리에서 입을 다문 도연의 침묵. 그 두 가지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장의 얼굴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오래전 부두에서 시린 옆구리를 짚고 내리던 정순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몸에서 무엇을 내주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 희생을 아는 이장에게 도연의 침묵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장이 도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상무. 목소리가 만찬장을 갈랐어요. 이분이 자네 어머니 아닌가. 도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고개가 돌아갔어요.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무너지려는 예감이 스쳤어요. 정순이 이장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장의 말이 더 빨랐어요. 자네 대학 보내겠다고.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몸에서 신장까지 떼어준 걸. 만찬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내가 자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가. 감춰둔 사연이 끝내 터져나왔습니다. 그 일만은 아들이 모르게 해달라던 정순의 당부가 있었죠. 오래전 배운 길에서 이장이 무겁게 끄덕였던 그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이장의 분노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만해요. 정순이 이장의 팔을 붙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좌중에 다 쏟아진 뒤였어요. 사방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부정하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었죠. 도연의 무너지는 얼굴이 이미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그 자리에 굳었어요. 신장이라는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이장과 도연 사이를 오갔어요. 그러다 정순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두 서사가 하나로 겹쳐졌어요. 눈앞의 은인이 오늘 협약을 맺을 상대의 친어머니였던 겁니다. 그 은인이 아들 학비를 위해 몸을 내주었고 그 아들이 어머니를 문 밖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두 개의 이야기가 한자리에서 부딪힌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에게 이 순간은 비밀이 들통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알면서도 외면해온 진실이었죠. 이장에게서 그 말을 들은 대학 시절부터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 죄가 보여 눈을 감아온 세월이었어요. 그 세월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도연의 무너지는 얼굴에 그 형벌이 새겨졌어요. 유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자기가 도둑으로 몰아내쫓은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부회장의 은인이었고 자기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유림의 손이 바닥을 짚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만찬장은 소리를 잃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의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정순만이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정순의 눈이 두 아들을 다시 담았어요. 품어 키운 아들이 자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낳아 기른 아들은 저만치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한 어미의 두 자식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섰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반가움과 두려움, 서러움과 미안함이 그 얼굴 위에서 엉켰어요. 평생 다 내어주고도 정수는 지금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잡은 손에 힘이 실렸어요. 정수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오래전 궤장 밑에서 감자를 받아들던 아이의 손이었죠.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 세상 앞에서 자기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정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길 끝에는 여전히 도연이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물러선 아들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아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두 마음이 한 가슴에서 서로를 찢고 있었습니다. 만찬장의 불빛이 정순의 얼굴 위로 쏟아졌어요. 평생 밀려나기만 하던 사람이 지금 모든 시선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그 화려한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두 아들 사이 그 좁고 아득한 거리에 가 있었죠. 호텔 만찬장의 웅성거림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준혁은 정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오래 서 있었어요. 눈앞의 상황을 감당하려 애쓰는 얼굴이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그 위로 흔들렸어요. 준혁의 머릿속이 갈라졌습니다. 방금 큰 절로 은혜를 갚으려 했던 상대가 있었죠. 그 상대의 아들이 바로 그 은인을 문 밖으로 내몬 사람이었어요. 어미라 부르지도 않은 자였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준혁은 이제 선택 앞에 섰습니다. 은인의 아들을 품을 것인가? 아니면 내칠 것인가? 협약서 한 장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500억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면 은인에게 진 빚의 몇 곱절을 갚을 수 있었죠. 은인을 위해서라도 그 아들을 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준혁의 발목을 그 생각이 붙들었습니다. 어미를 생각한다면 그 자식을 감싸는 게 도리일지 몰랐어요. 준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론이 섰어요. 은인이 이런 취급을 받도록 자식이 눈 감았습니다. 그것을 은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덮는 일. 그것이야말로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었죠. 준혁은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래된 기억 하나가 준혁을 스쳤어요. 무트로 나간 뒤 처음 몇 해였습니다. 준혁은 편지를 쓰려 몇 번이나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밑바닥 생활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붙일 낯이 없어 번번이 펜을 내려놓았죠.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그 다짐이 10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20년이 되었어요. 성공한 뒤에는 오래 끄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도리어 찾아갈 낯이 없어졌죠. 세월이 그렇게 흘러버렸어요. 또 다른 기억이 겹쳤습니다. 준혁이 40을 넘겨 처자일을 안던 날이었어요. 품속에 작은 온기를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은 비로소 가늠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거지 아이를 거둔 그 사랑의 무게를요. 그날 준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 넣어둔 낡은 조끼 하나를 꺼냈어요. 정순이 헌 옷을 손봐 입혀준 그 조끼였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오래 손에 쥐고 있었어요. 자식을 안고서야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준혁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한때 은혜를 잊고 등을 돌렸던 자였어요. 그래서 도연을 미워할 수만은 없었죠. 도연의 죄가 곧 자기 지난날의 그림자였으니까요. 준혁은 그 낡은 조끼를 떠올렸어요. 협약을 거두는 이 결정이 분노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연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등 돌렸던 자신의 지난날과 셈을 치르는 일이었어요. 준혁의 눈에 분노 대신 다른 것이 어렸습니다. 준혁이 도연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도연은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어요. 나도 한때 당신 같은 사람이었소. 도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잃게 될지도 압니다. 준혁의 말이 이어졌어요. 그 말에 도연이 무너지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준혁은 그런 도연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나무라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좌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화려한 손님들이 숨을 죽였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만찬장에 울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맺기로 한 협약. 사람들의 시선이 준혁에게 쏠렸어요.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만찬장이 술렁였습니다. 500억 규모의 계약이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도연의 얼굴에서 남은 핏기마저 가셨습니다. 부회장님, 협약만은. 도연이 매달리듯 다가섰어요. 준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등을 돌렸어요. 도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잡을 것을 잃은 손이었어요. 저만치서 유림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그 곁으로 최병우도 다가섰어요. 향토 건설사를 일군 최병우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두 사람이 만류하려 들었어요. 하지만 준혁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들을 지나쳐 걸음을 옮겼어요. 유림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병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어요. 협약이 무너지자 도연이 정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의 손을 붙들었어요.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나서서 준혁 부회장을 좀 말려줘. 며칠 전 어미라 부르지도 못하던 입이었습니다. 이제는 다급하게 엄마를 부르고 있었어요.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협약이 무너진 그 순간에야 어미를 찾는 자식이었어요. 정순의 손이 아들의 손 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수는 그 손을 조용히 놓았어요. 평생 다 내어주던 어미였습니다. 아들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놓았습니다. 나서지 않기로 한 겁니다. 엄마. 도연이 다시 매달렸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심판을 막지 않았어요. 잡고 있던 손을 놓은 그 자리에 정수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정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금이 갔어요. 희생이 곧 사랑이라 믿어온 평생이었습니다. 그 믿음에 정순이 스스로 금을 그은 순간이었죠. 손을 놓는 그 작은 몸짓에 오랜 세월이 조용히 부서졌어요. 준혁이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정중히 예를 갖췄어요. 아주머니,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준혁이 정순을 귀빈석으로 안내했어요. 만찬장의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쫓겨날 뻔했던 노인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평생 식탁 끄트머리로만 밀려나던 사람이었습니다. 냄새가 난다며 베란다로 짐이 밀려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만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앉아 손끝을 내려다보았어요.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는 평생 처음이었어요. 정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대접받는다는 것이 이토록 낯선 감각인 줄 몰랐어요. 최병우는 저만치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협약 무산 소식에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향토 건설사의 자금줄이 그 협약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최병우의 손이 잘게 떨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세계에 척금이 가는 순간이었어요. 준혁은 할 말을 마쳤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뒤로 무너진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최병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귀빈석에는 정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이었어요. 다른 한쪽은 처음으로 자리의 주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비가 만찬장을 갈랐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만찬장 한켠 어둠 속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최병우의 비서실장 유태경이었습니다. 유태경은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너지는 도연과 최병우, 그리고 귀빈석의 정순을요. 유태경의 눈이 번득였습니다. 입가에 서늘한 것이 스쳤어요. 아무도 그 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준혁도 정순도 무너진 두 사람도 몰랐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지나고 몇 주가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병우가 일군 향토 건설사의 사옥에 찬 기운이 감돌았어요. 협약이 무너진 여파가 회사를 덮쳤습니다. 자금줄이 하나둘 막히기 시작했어요. 채권단이 등을 돌렸습니다. 거래처들도 발을 뺐어요. 어제까지 굽신거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화려하던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 무렵 최병우의 비서실장 유태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병우를 대신해 나선 겁니다. 유태경은 준혁을 압박할 방법을 찾아 헤맸어요. 그러다 한 가지 약점을 포착했습니다. 준혁이 이끄는 기업이 상장 심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유태경의 눈이 번득였습니다. 그 심사에 흠집을 낼 수 있다면 준혁을 흔들 수 있었죠. 유태경은 프레임 하나를 짰습니다. 협약 취소는 은인을 앞세운 사적 보복이다. 그 말을 여론으로 퍼뜨릴 셈이었어요. 유태경이 준혁에게 은밀히 연락을 넣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상장을 망치기 싫으면 협약을 되살리라는 것이었죠. 유태경은 언론과 투자자들에게 소문을 흘렸습니다. 준혁의 결정을 감정적 갑질로 포장하려 들었어요. 왜곡된 이야기가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레임을 완성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그 노인이 원래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유태경은 오래전 한 사람을 눈여겨봐 두었어요. 벼랑 끝에 몰렸던 파출부 조말려였습니다. 유태경이 조말려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돈뭉치를 내밀었어요. 궁지에 몰린 조말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손이 결국 돈을 받아 쥐었어요. 며칠 뒤 매수당한 조말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노인이 옛날부터 남의 집 물건에 손 떼던 사람이에요. 없던 이야기를 지어낸 겁니다. 사라졌던 시계 사건까지 끌어왔어요. 조말려는 정순을 상습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첫 번째 누명에 이은 두 번째 누명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배후에 유태경이 있었죠. 조작된 정황이 하나둘 덧붙었습니다. 정순이 다시 억울한 누명 앞에 섰어요. 이 소식이 준혁 부부의 집에 머물던 정순에게 닿았습니다. 정순은 창가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릎에 놓인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도둑이라니. 정순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바로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섰습니다. 준혁의 아내이자 변호사인 문세아였어요. 문세아가 정순 곁으로 다가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머니 얘기 남편한테 참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문세아는 준혁에게서 늘 그 은인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궤장 밑에 아이를 걷어 사람으로 키운 분이었죠. 마음속으로 그려온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문세아가 정순의 손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문세아의 눈빛이 곧 달라졌어요. 조말려의 거짓 증언과 유태경의 공작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무고예요.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법으로 다 바로잡겠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평생 홀로 세상과 맞서던 정순에게 처음으로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준혁도 직접 움직였어요. 유태경의 프레임을 부수려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적 보복이라는 말부터 뒤집어야 했어요. 협약을 거둔 것이 감정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였음을 밝혀야 했죠. 준혁은 정순의 지난 사연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준혁의 사무실로 낯선 사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오래전 정순에게 신장 거래를 주선했던 바로 그 중개인이었어요. 세월에 묻힌 줄 알았던 과거가 제 발로 문을 열고 들어선 겁니다.
만찬장 소문과 신장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자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부회장님이 그 노인을 그렇게 챙기신다면서요. 사내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그 노인 신장, 옛날에 내가 다리를 놨지요. 무언가를 팔러 온 장사꾼의 눈빛이었어요. 그때 그 신장, 누가 받았는지 아십니까? 사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준혁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준혁도 모르는 진실이었습니다. 그 수혜자가 누구인지 정순조차 알지 못했으니까요. 사내가 이름 하나를 흘렸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준혁의 숨이 멎었어요. 최병우였습니다. 정순을 촌부라 멸시하고 내쫓으라 지시한 자. 그 자가 실은 정순의 몸에서 떼어준 신장으로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제 와서 그 얘길 왜 하시는 겁니까? 준혁이 겨우 입을 뗐어요. 사내가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제가 채 씨한테 좀 갚아줄 게 있거든요. 오래 묵은 원한이 그 얼굴에 스쳤어요. 준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 준혁은 사라진 시계의 행방도 쫓기로 했습니다. 아는 형사에게 좀 더 알아봐달라 부탁했어요. 얼마 뒤 그 시계가 한 전당포에서 나왔습니다. 형사가 전당포의 화면 기록을 확보했어요. 시계를 맡기는 조말려의 모습이 거기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세아가 그 증거를 들고 조말려 앞에 섰습니다. 이래도 발뺌하시겠어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화면 속 자기 모습 앞에서 조말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조말려가 끝내 무너졌어요. 제가 훔쳤어요. 흐느끼며 자백했습니다. 시계 절도도 거짓 증언도 털어놓았어요. 유태경에게 매수당한 사실까지 실토했습니다. 준혁은 그 자백을 그대로 세상에 내놓았어요. 유태경이 퍼뜨린 소문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사적 보복이라던 프레임도 힘을 잃었어요. 준혁을 흔들려던 시도가 도리어 제 발등을 찍은 겁니다. 정순에게 씌워진 누명이 한꺼번에 벗겨졌습니다. 오래전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던 일도 이번에 거짓 증언도 모두 진실이 드러났어요. 정순이 조말려를 향해 담담히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감싼 건 당신을 위해서였는데 목소리에 오랜 세월이 담겼습니다. 그게 당신을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군요. 정수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조말려를 지나쳐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남을 감싸느라 저를 버리던 세월이 그 등 뒤로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정수는 처음 겪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받는 사랑이었어요. 평생 주기만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몰락한 처지에도 최병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정순을 찾아왔어요. 아쉬운 소리를 하러 온 것이었죠. 바로 그때 준혁이 그 앞에 사실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을 살린 그 신장이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최병우의 얼굴이 잠시 굳었어요.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지난 일은 지난 일 아닌가. 그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준혁에게로 몸을 돌렸어요. 부회장, 그 협약 말이네.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게. 목숨을 빚진 사람 앞에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러다 다 망해요. 유림이 정순의 손을 잡으려 들었어요. 필요할 때만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정순은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준혁 부부의 진심과 이들의 얄팍함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정순의 마음에 서늘한 실망이 내려앉았어요.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어느 저녁이었어요. 준혁이 정순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간직한 낡은 조끼였어요.
색이 2번이나 바랜 조끼였습니다. 정순이 헌 옷을 손봐 입혀준 그 조끼였어요. 준혁이 그것을 정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구나. 정순의 손끝이 낡은 천 위에서 떨렸어요. 끊어진 줄만 알았던 인연이 그 바랜 조끼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었습니다. 정순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조말려의 자백으로 소란이 가라앉은 며칠 뒤였습니다. 도연과 유림의 집에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친정이 흔들리고 협약은 무너진 뒤였습니다. 유림은 넋을 놓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6살 하율이 엄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시무룩했어요. 엄마, 할머니 언제 와? 유림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아이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제잘거렸어요. 할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는데. 유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율이 자기 손을 들어 코에 갖다 댔어요. 할머니 손에서는 바다 냄새가 나. 아이가 킁킁거렸습니다. 짭짤한 냄새. 그게 바다 냄새래. 유림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하율은 신이 나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이건 비밀인데. 아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군소라는 게 있대. 건드리면 보라색 물을 뿜는데. 정순과 나눈 둘만의 비밀을 아이가 무심코 털어놓은 겁니다. 유림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이의 제잘거림이 유림의 가슴을 자꾸 긁었습니다. 소금기 밴 손, 짭짤한 냄새, 굳은 일로 거칠어진 손, 그 말들이 오래 잠긴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기억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어린 유림이 있었어요. 남의 집 부엌 한켠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아궁이 앞에 웅크려 있었어요. 유림을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유림은 채병우가 밖에서 낳은 자식이었어요. 어미는 남의 집 부엌 일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생아였어요. 유림은 그 생모의 손에서 남의 집 부엌 구석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유림은 채병우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딸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부엌이라던 여자의 사생아라는 출신만은 평생 깊이 감추고 살았어요. 어린 유림에게 어머니의 손은 늘 물냄새,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그 손이 유림을 먹이고 입혔어요. 그러나 어린 유림은 그 냄새가 부끄러웠습니다. 부엌에 웅크린 어머니의 뒷모습이 초라해 견딜 수 없었어요. 유림은 그 출신을 평생 지우려 했습니다. 채병우의 딸로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남의 집 부엌 냄새를 지우고 또 지웠어요. 그러나 지울수록 그 냄새는 마음 밑바닥에 눌어붙었습니다. 이제야 유림은 알았어요. 자신이 왜 그토록 정순을 밀어냈는지를요. 부엌 구석에서 굳은 일을 자청하던 정순, 소금기 밴 거친 손, 앞치마를 두른 그 뒷모습, 그것이 곧 자기 어머니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정순을 밀어낼수록 유림은 자기 어머니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특유의 냄새가 싫어요. 언젠가 정순 앞에서 뱉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다름 아닌 자신의 어린 날의 냄새였어요. 유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남편 도연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도연은 낳아준 어머니를 고향 이모로 숨겼어요. 유림은 낳아준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지웠습니다. 한 사람은 어미를 남으로 강등시켰고 다른 한 사람은 어미를 없던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짓말을 까맣게 몰랐어요. 같은 뿌리의 죄를 품은 채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부엌 구석의 정순을요. 유림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림은 홀로 방에 앉았어요.
오래 봉인해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에게조차 보인 적 없는 서랍이었어요. 그 안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남의 집 부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림을 낳은 어머니였어요. 유림이 평생 숨겨온 출신이 그 작은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유림의 손끝이 사진 위에서 떨렸어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순의 손과 꼭 닮은 손이었어요. 유림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아직 사과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정순 앞에 설 자신도 없었습니다. 유림은 그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평생 지워온 얼굴을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한 밤이었습니다. 유림이 어머니의 사진을 꺼낸 그 밤 이후로 세상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병우가 일군 향토건설사의 채권단의 실사가 들이닥쳤어요. 언론의 취재도 이어졌습니다. 덮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하청 착취가 드러났습니다. 비자금과 분식회계도 밝혀졌어요. 부실 시공의 흔적까지 줄줄이 나왔습니다. 최병우가 쌓아 올린 비리가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정순이 손대지 않아도 그 죄는 스스로 값을 치르고 있었어요. 최병우는 법적 책임 앞에 몰렸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화려한 세계가 통째로 흔들렸어요. 친정이 무너지자 유림도 함께 추락했어요. 평생 매달려온 지위와 재산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체면도 좋은 집안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도 다 잃었어요. 남의 눈치를 보며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우려 발버둥 쳐온 바로 그 자리였어요. 남의 집 부엌 구석에서 웅크리던 어린 날의 자리. 유림은 결국 그리로 되돌아온 겁니다. 자기 출신을 지우려 한 대가로 다시 그 출신 앞에 선 셈이었어요. 어느 날 유림이 도연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남의 집 부엌 앞에 선 사진이었습니다. 유림은 그것을 남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낳은 어머니예요. 유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전한 참회는 아니었어요. 사과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 지워온 자기 출신을 처음으로 남편에게 드러내는 작은 한 걸음이었어요. 도연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인, 남의 집 부엌 앞에 선 초라한 뒷모습, 자기 어머니와 조금도 다를 게 없었어요. 도연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도 저와 똑같았던 겁니다. 부끄러운 어미를 지우고 없는 사람으로 만든 채 살아온 거예요.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그 마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요. 부엌 구석의 두 여인은 죄가 아니라 두 사람을 키운 손이었습니다. 그 밤 도연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워온 얼굴 하나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소금기 밴 손, 구분 등 끝내 마주치지 못한 눈. 결국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달아날 수 없었어요. 이튿날 도연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준혁 부부의 집, 정순이 머무는 방이었어요. 도연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협약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되돌리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였어요.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 대학 다닐 때 그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이장님한테 들었어. 엄마가 심장까지 떼어줬다는 걸. 정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토록 감추려 했던 일을 아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못 물었어. 도연이 흐느꼈습니다. 엄마 옆구리 아픈 걸 알면서도 그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엄마를 보면 내 죄가 보여서
그래서 엄마를 지운 거야. 오래 감춰졌던 회피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냉대는 미움이 아니었어요. 죄를 마주할 용기가 없던 자기 혐오였습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자신의 부끄러움이 보여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달아났던 거예요. 나 같은 속물이 어디 있어. 도연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곧장 안지 않았어요. 곧장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꿇은 아들을 오래 응시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순이 천천히 몸을 움직여 자기 옷자락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옆구리깨의 옷을 조금 걷어 올렸어요. 거기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신장을 떼어낸 자리였어요. 평생 물질하다 삐었다고 둘러대며 숨겨온 자국이었습니다. 정순이 그 흉터를 처음으로 아들 앞에 스스로 드러냈어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도연이 그 흉터를 보고 오열했어요. 네가 지우고 싶어 눈 감았던 이 흉터가. 정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나다. 평생 숨겨온 흉터를 자기 손으로 드러내는 그 순간 흉터는 더 이상 감춰야 할 비밀이 아니었어요. 삶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정순이 아들을 향해 담담히 말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어미는 없다. 목소리에 오랜 세월이 담겼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정순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나를 버려가면서까지 널 사랑하진 않을란다.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었어요. 존엄을 지키는 것 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말이 아니라 흉터라는 몸의 언어로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마침내 정순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시 내어주지는 않았어요. 정순이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마지막으로 일렀습니다. 나한테 무릎 꿇을 게 아니라. 정순이 몸을 떼었어요. 내 아내한테 가거라.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 둘 다 제 어미를 지운 사람들이니까. 정순의 눈이 아들을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한 사람은 어미를 고향 이모로 강등시켰고 다른 한 사람은 어미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이제 그 둘이 서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차례였어요. 며칠 뒤 정순이 섬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보따리를 꾸리는 손이 담담했어요. 도연이 그 곁에 섰습니다. 붙잡고 싶은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엔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도연이 조심스레 불렀어요. 정순이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네가 나를 필요로 할 때가 아니라. 정순이 옅게 웃었어요. 내가 너를 보고 싶을 때. 정순이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오마. 도연은 어머니를 붙잡지 않았어요.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회사도 처가도 잃었지만 도연은 어머니라는 진짜 자리를 비로소 되찾았어요. 정순이 부두로 향하던 날이었습니다. 준혁이 그 길을 함께했어요. 은인을 섬까지 배웅하러 나선 겁니다. 끊어졌던 인연을 준혁은 이제야 온전히 이었습니다. 부두에 배가 닿았어요. 준혁과 정순이 짧은 작별을 나눴습니다. 몸 건강하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젖었습니다. 정순이 그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갯장 밑에서 감자를 받아들던 아이가 이렇게 자라 은인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눈가가 따뜻하게 젖어들었어요. 배가 부두를 떠났습니다. 정순은 난간의 기대 먼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정순의 흰머리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굽은 줄만 알았던 등이 곧게 펴져 있었어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정순은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멀어지는 무틀 뒤로 하고 배는 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 또한 사랑임을 아는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생 자신을 버려가며 자식을 사랑했던 정순 할머니.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할머니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갈라진 손과 오래된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온 삶의 훈장이었죠.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주기만 하고 정작 자신은 뒷전으로 미뤄온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